요즘 시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더 빠질 수 있냐가 아니라 그 유명한 고래가 멈추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운용하는 기업으로 알려진 스트래티지. 이 회사의 보유 비트코인이 최근 급락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평가 손실, 즉 언더워터 상태로 내려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예민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잡을 건 이거예요. 이건 당장 회사가 망한다 같은 뉴스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시장이 긴장하는 이유는 스트래티지 모델이 주식 발행으로 자금 조달을 하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그 과정에서 주가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다시 발행하는 선순환에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구조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언더워터부터 딱 정의할게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한때 76,000달러 아래로 내려간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가 왜 중요하냐면 스트래티지의 평균 매입 단가가 대략 76,000달러 선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격이 평균 단가 아래로 내려오면 장부상으로는 손실 구간, 그게 흔히 말하는 언더워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묻죠. 손실이면 강제매도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스트래티지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자료에서 반복되는 핵심은 이겁니다.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 가운데 상당 물량은 담보로 잡혀있지 않은 비담보 물량으로 설명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격이 평균 매입가 아래로 내려왔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마진콜이 터지거나 강제 청산이 걸려서 바로 던져야 하는 구조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부채 얘기도 같이 따라옵니다. 스트래티지에는 전환사채, 흔히 CB라고 부르는 물량이 있고 규모가 크다는 언급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시간입니다. 보도들에서는 조기 상환 가능 시점이나 만기 구조가 대체로 2027년 하반기 이후 혹은 2028년 쪽으로 언급됩니다. 즉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갚아라 같은 압박이 걸리는 구조는 아니라는 평가가 붙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일정 수준의 현금 완충력을 갖고 있다는 설명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진짜 위기는 파산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 스트래티지 모델의 본질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입니다. 기업이 현금 대신 비트코인을 금고에 쌓고 그 레버리지로 기업 가치를 키우는 방식이죠. 문제는 이 전략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쉬워야 합니다. 스트래티지는 그동안 ATM 방식, 즉 시장에서 주식을 조금씩 분산 매도해 자금을 마련해 왔다고 설명됩니다. 한 번에 크게 할인해서 찍는 대신 시장 충격을 줄이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방식은 전제가 있어요. 주가가 회사의 비트코인 순자산 가치 대비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이 프리미엄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지표가 M&A입니다. 핵심만 말하면 이겁니다. M&A가 1 이상이면 프리미엄 구간입니다. 이때는 주식 발행으로 자금을 모아도 비교적 유리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크게 밀리면 주가가 프리미엄을 잃고 1 아래 디스카운트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때 주식을 더 찍어 조달하면 어떻게 되냐? 주주 입장에서는 희석 부담이 커지고 회사 입장에서도 발행이 부담스러워져 조달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의 본질이 여기로 모입니다. 진짜 위기는 파산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더 사 모으는 성장 엔진이 둔화되거나 멈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는 과거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2022년에도 스트래티지 주식이 한동안 디스카운트 구간에 머물렀고 그 기간 추가 매입이 약 1만 BTC 수준에 그쳤다는 언급이 반복됩니다. 이 말은 곧 이런 뜻이에요. 가격이 빠진다고 못 사는 건 아니다. 하지만 프리미엄이 깨지면 예전처럼 공격적으로 사기 어렵다. 여기서 내러티브가 갈립니다. 한쪽은 무한 매집 모델이 막힐 수 있다. 다른 한쪽은 아니다. 저 사람들은 계속 산다. 스트래티지를 이끄는 마이클 세일러는 종종 추가 매수를 암시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번에도 모어 오렌지 같은 메시지로 추가 매입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얘기가 붙습니다. 게다가 일부 보도에서는 스트래티지가 실제로 855BTC를 추가 매입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즉 언더워터 구간이 왔다고 해서 바로 멈췄다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시장이 보는 포인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살 의지가 있냐가 아니라 살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냐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스트래티지가 전환사채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의 조달 수단을 고민할 수 있다는 흐름이죠. 예를 들어 다른 사례로 영구 우선주 같은 방식이 언급되고 배당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투자 수요를 끌어오려 한다는 관측도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시장이 그 조달 수단을 받아주느냐, 수요가 약하면 조달이 막히고 조달이 막히면 매입 속도가 느려지니까요. 이 뉴스가 더 크게 보이는 배경은 결국 매크로입니다.
연준 의장 인선, 긴축과 완화 기대 변화가 위험자산 심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구간이죠. 특히 케빈 워시 이슈가 전해진 뒤 위험자산 회피가 강해졌다는 서술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워시가 실제로 뭐가 되냐 자체보다도 그 기대가 시장 금리와 달러, 유동성 프레임으로 번지면서 변동성을 키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변수도 정리됩니다. 일부 매체는 졸츠, ADP, 실업수당 청구, 비농업 고용 같은 지표가 연준의 금리 기대를 흔들 수 있고 그게 비트코인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스트래티지 분기 실적 발표까지 겹치면 시장 심리가 더 민감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붙습니다. 이 흐름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비트코인 가격, 고용 지표, 스트래티지 실적 이 세 개가 한 주에 겹치면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 이슈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스트래티지의 리스크는 코인을 강제 매도해야 하는 공포가 아니라 프리미엄이 깨지면 주식 발행이 막히고 그럼 비트코인 매입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크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첫째, 비트코인이 평균 매입가 근처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둘째, 스트래티지 주가가 순자산 대비 프리미엄 M&A1 이상을 회복하는지. 셋째, ATM 발행이 다시 원활해지는지 아니면 희석 부담 때문에 꺾이는지. 넷째, 전환사채나 우선주 같은 조달 수단에 시장 수요가 붙는지. 다섯째, 고용지표와 연준 스탠스 변화로 달러 유동성이 풀리는 방향이 나오는지. 결국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믿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사 모을 수 있는 엔진이 계속 돌아가느냐가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엔진의 연료는 비트코인 가격 하나가 아니라 프리미엄과 자본 조달 환경입니다. 지금까지의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이겁니다.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정역 체포로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금고에 잠들어 있던 그리고 마두로가 은닉해둔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만 개의 비트코인과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이라는 확실한 담보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린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얼음 땅이 아닌 AI와 양자 컴퓨터 시대의 필수적인 히토류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시켜줄 천연 냉각 시스템이라는 에너지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보석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행보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굵직한 이슈는 일론 머스크의 발상과 연결점이 있는데요. 최근 머스크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다. 결국 전력량, 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화폐는 신용, 즉 미국 정부가 안 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종이 쪼가리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로봇을 움직이는 건 종이 돈이 아닙니다.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에너지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쥔다. 이것이 트럼프와 머스크가 꿰뚫어본 에너지 본위제의 본질이에요. 결국 이 모든 건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패권이 저물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뜯어고치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부자들을 보면 강남의 아파트, 맨해튼 빌딩 같은 부동산 RWA를 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하지만 트럼프가 대형 투자자의 주택 매입 금지 행정명령으로 그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부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 중 인생을 바꿀 만큼의 부자를 꿈꾸고 계신다면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록, 뱅가드 같은 월가 큰손들의 자금 주차장인 미국 주택시장을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강제로 철거해서 나온 수천조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썩습니다.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부동산만큼 덩어리가 크면서도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에서 미 의회에서는 클래리티 액트에 대한 마크업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구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의 문을 열었어요. 그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에너지 인프라 RWA를 선점한 사람이 다음 세대의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키고요. 트럼프는 판을 깔았습니다. 건물들이 아니라 에너지를 팔아 부동산에서 돈을 빼라. 이 메시지에 월가의 움직임을 보면 가설은 더욱 힘을 얻습니다.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DTCC 미국의 탁결 재원과 손잡고 조용히 파이프라인을 깔고 있었을 겁니다. 최근 DT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캔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 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고속도로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결국 트럼프가 그린 큰 그림은 이겁니다. 부동산이라는 아날로그에서 돈을 빼라는 건 우리가 깔아놓은 RWA라는 디지털 고속도로 그 위로 그 돈을 태워라.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블랙록이나 JP 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신들의 이 경원짜리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 할까요? 온도나 체인링크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퍼블릭 체인 위에서 돌아갑니다. 블랙록이 지금 1조 원어치 샀네 하고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관 입장에서 이건 발가벗고 돈을 옮기는 꼴입니다.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 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쓸까요? 그러니 냉철하게 생각해서 혹여나 정말 혹여나 유튜브 조금만 검색해도 블랙록이 묻었다 100배 간다 하며 너도 나도 추천하는 RWA 대장주를 들고 있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장바구니에 온도 파이낸스나 체인링크 같은 코인들이 담겨 있다면 내려놓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제 말의 본질은 기관 자금의 현금화 혹은 송금 목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 이걸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티커 세 글자를 딱 찍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고기를 잡는 그물을 드릴 거고 기관들의 비밀 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의 자금은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솔라나 신탁을 준비하고 있죠.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기관들이 캔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가장 선호하는 출구가 바로 솔라나 생태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 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솔라나 기반의 인프라 안에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머스크는 화폐는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RWA는 빌딩을 쪼개는 게 아닙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디핀, 즉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라고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 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클래리티 액트, 이름부터가 명확성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 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퇴출될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마약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듣고 아직 어떤 코인인지 감이 잘 안 오는 분들, 그래서 지금 그게 뭐냐고 여쭤보고 싶으셨죠? 하지만 제가 공개적인 유튜브 영상에서 덜컥 그 이름을 언급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피해는 또 다른 일반인, 저희 구독자님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김도현은 이 채널이 구독과 좋아요로 커지는 것에 도움을 주신 구독자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도움을 드렸으면 드렸지 단연코 회원비, 멤버십 가입을 목적으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저의 선행을 반대로 악이용의 정보 공유를 빌미로 문자를 받아서 돈을 받고 알려준다는 식의 질이 나쁜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으실 뻔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범죄자들의 위험으로부터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구독자님들에게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검토할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히든코인의 정보 받으신다고 무작정 담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의 가격의 2배, 아니 단기로 10%만이라도 변동되어도 그때 사둘 걸 하실 겁니다. 저는 확실한 목표가를 두고 지금 가격에서 40배 이상의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4천만 원, 300만 원이 1억 원 이상이 될 큰 파동을 여러분들은 관점과 목표가 없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전기라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꼼꼼히 확인 후 한 분씩 놓치지 않고 꼭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알려드린다고 강제적으로 진행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란 거예요. 세상에 무조건 오르는 코인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제가 분석한 기관과 캔톤 네트워크의 연결고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관점을 미리 참고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대응하실 의지가 있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